일상 회복은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을 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학사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가 1.5% 내지 1.75%까지 상승하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은행들은 수익성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좀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사흘 뒤면 일상 회복을 향한 국가적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경고음들도 거듭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불편과 고통만큼 기대감도 높습니다. 사회 곳곳 일상으로 가기 위한 채비가 한창인데 영화관도 그렇습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뛰어앉기 없이 나란히 앉아 팝콘을 먹으며 심야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른바 백신 패스관도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문학의 소식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일상 회복 구체적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일상 회복 1단계로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 회복은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을 하고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2주간 방역 상황을 종합평가해 다음 단계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 1단계는 사실상 12월 중순까지 6주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엔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규제가 풀려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탕 같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게 되는 식당과 카페는 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4단계 때 금지됐던 각종 집회나 행사도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으로 구성하면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까지, 2단계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영화관 운영 시간 제한도 해제돼 접종 완료자끼리는 심야에 뛰어앉기 없이 일행과 나란히 앉아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영화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해선 국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이 가장 반가운 것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밤 10시 폐지의 대환영이라면서 손길도 마음도 분주합니다. 하지만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들은 일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이 점심시간 몰려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 뒤 가게 매출도 다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 만큼
금방이라도 일상이 회복될 것 같은 기대에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자영업자들이 좀 힘이 생기지 않나. 전에는 뭐 힘이 없어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약간 얼굴에 핏기가 있듯이. 근처 카페도 최근 형편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단계가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접종 증명서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 고객이 젊은 층이라 접종 완료자 비율이 낮다고 호소합니다. 벌써 등록을 취소하거나 환급을 문의하는 회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디어 영업할 수 있게 된 유흥시설 업주들도 불만이긴 마찬가지.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선진국하고 맞게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은 직거래만 해주고. 눈앞으로 다가온 일상 회복.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지만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주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발맞춰 교육부도 관련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는 다음 달 1일부터 3주간 방역 준비 기간을 거쳐 대입 수학능력 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다만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3월 새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학교별 축제와 각종 대회, 수련회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도 내년부터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아, 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위험 요소가 여전해 교육 분야의 일상 회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대면 수업은 내년 1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올해 남은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방역 완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느슨해진 경계심으로 자칫 환자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모임도 우려가 되면서 정부는 하루 5,000명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환자 급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시간, 모임 인원 제한 등을 완화하면 사람 사이 접촉이 늘면서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과 연말 모임 증가도 위험 요소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우선 하루 신규 환자 5,000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확충하고 최대 10,000명 규모도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여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10,000명이 발생되게 되면 1.5%가 되게 되고 보통 열흘 정도의 재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500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실히 확보를 하도록.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재택치료도 확대합니다.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고 당뇨 환자나 의식장애자, 고시원 같은 감염에 취약한 곳에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국적으로 재택치료는 지금 2,330명이 지금 하고 있고 15,497명이 지금까지 누적 숫자가 되겠습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좀 재택치료를 지금부터라도 많이 좀 해주십사. 확진자의 접촉자를 격리해 감시하는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0일로 줄입니다. 접촉자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을 역학조사에 투입해 24시간 안에 감염 경로를 찾아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도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 되면 방역 완화 축소 등 비상 계획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대선 전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당원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들 서로 자신이 내가 당심을 잡았다면서 막바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어진 진흙탕 싸움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정권 교체 여론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도부의 고심은 커졌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홍준표 의원은 2024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골자로 한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책임당원 지지율에서도 골든크로스, 역전을 이뤄냈다고 자신했습니다.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확연히 틀릴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전두환 발언을 의식한 듯 호남 인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호남 4선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훌륭한 두 분을 국민 캠프에 모시게 되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줄 세우기는 구태라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촉구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유승민, 원희룡 두 주자 모두 일축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좀 비겁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단일화를 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사퇴하시고 제 지지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원희룡으로 단일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1도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캠프 사이에 주고받은 험악한 말들은 국민의힘엔 악재가 된 모양새입니다. 2주 만에 당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에 역전당했고 정권 심판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되는 당원 투표와 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해 오는 5일 최종 발표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선심성 정책이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이 후보를 향해 배짱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건의료인들과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대폭 늘려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또 일부 집행이 되긴 했는데 또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면 다음 달 예산국회에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일단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또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가능성까지 내비친 건데 여당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방식이나 예산 반영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도 이 후보가 평소에 가진 소신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한 달여 남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선심성 정책으로 뜬 사람이라며 동화 속 배짱이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저는 개미와 배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젊은 세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배짱이식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되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배짱이라는 것에서 알리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지원은 물론 정부의 공감대도 끌어내야 가능합니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인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와 맞물려 관심과 논란을 함께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또 한편으론 의혹의 중심지인 대장동 관련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읽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도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엔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해 만드는 공원으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성과로 내세운 곳입니다.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유례 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의 중심지에 직접 발을 내디딘 이 후보는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겨냥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이익을 위해 가격 상승 정책을 한다며 강경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야당은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나타난단 말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직접 이 후보 비리를 검증하겠다며 특위까지 꾸리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국이 걸었던 길을 이재명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낙마될 때까지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여론의 55%는 이 후보가 민간 특혜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장동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 방문까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시도가 부정적인 여론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찰이 천화동인 1호 소유의 타운하우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시가 60억 원이 넘는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며 또 자금 통로 등을 확인해서 대장동 개발 배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차량 2대가 연달아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소유로 돼 있는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를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한 겁니다. 천화동인 1호는 지난 2019년 10월 한 개인으로부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62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교의 버버리 힐스로 불리는 국내 최고급 주택단지 중 한 곳인데 특급 경비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해서 저희가 뭐 답변할 수는 없어요. 타운하우스 매입 자금의 출처와 용도는 물론 실소유주가 누군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연관된 특정 인물이 사용하거나 비밀 아지트로 공동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는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이한성 씨지만 지분 100%를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란 의혹도 제기돼 경찰은 이 대표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입 과정과 경위를 조사해왔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계약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출입 기록이나 CCTV 등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경우 타운하우스 매입 자금과 실소유주 파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라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하지만 섣불리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를 단 한 차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씨를 5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로 말이 엇갈리는 남욱, 정영학 등 다른 핵심 인물들과 대질도 했습니다.
이번 주 김 씨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됐고 검찰 관계자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별 성과 없이 주말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 구속영장 재청구가 미뤄진 배경으론 미진한 수사 속도가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과 뇌물을 핵심 혐의로 기재했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소명 부족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배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곤 했지만 현재 검찰 수사는 뇌물 혐의 입증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한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700억 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는 구체적 전달 방법이 논의된 정황은 있지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엔 이렇다 할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곽 의원에게 줬다는 50억 원 뇌물 혐의 역시 곽 의원 아들은 2차례 불러 조사하면서도 아직 곽 의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뇌물 혐의로 불러 직접 조사할 만큼 아직 대가성 입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검찰로선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긴 하지만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를 이어갈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경찰과 수사정보 가로채기 논란 끝에 확보했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여러 대였는데 휴대전화 주인이 누군지 또 언제 사용한 건지 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다 최근 뇌관으로 떠오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외압 의혹까지 수사하게 된 검찰로선 성과는 없이 갈 길만 멀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검찰 당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불러서 조사하는데 구속영장 심사 때 나온 손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나 논리가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오랜 침묵을 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새롭게 꺼낸 카드는 반송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유지하면서 당시 자신에겐 SNS로 고발장을 보내오는 사람이 많았고 그럴 때면 대부분 파일을 다시 첨부해 그대로 돌려보냈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게 아니라 해도 누군가에게 받은 고발장을 반환한 거지 사주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손 검사 주장대로라도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첨부한 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받은 단순한 메시지를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 이름이 남지 손준성 보냄이 남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다른 SNS로 받은 걸 텔레그램에 복사해 돌려보냈다고 해명할 수 있긴 하지만 민원성으로 받은 고발장과 관련 메시지를 왜 굳이 텔레그램으로 다시 옮겼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성 보냄 속 메시지엔 고발장 사진 파일뿐 아니라 기사 링크나 간단한 글자도 있는데 반환 차원이라도 어쨌든 손 검사가 직접 텔레그램에 입력하거나 첨부해 보낸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수처의 의심이 곧바로 설득력을 얻는 건 아닙니다.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 여전히 미궁인데다 손준성 보냄과 김웅 의원 텔레그램 사이 여러 전달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는 부하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는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손 검사 조사를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장 반송이 사주 의혹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손 검사 앞에 공수처가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이 내일 열립니다. 유해는 일단 파주 검단사에 안치될 예정인데 고인의 과오를 이유로
국가장을 둘러싼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구수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은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 빈소에서 출발합니다. 9시 반쯤 고인이 생활했던 연희동 사저를 들러 노제를 치른 뒤 연결식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향합니다. 오전 11시 시작되는 연결식은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고인에 대한 묵념과 양력 보고, 김부겸 국무총리의 조사, 노태우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낸 노재봉 전 총리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조총 발사 등의 순입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이 참석하는데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뜻과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50인 이내로 최소화됩니다. 연결식이 끝나면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한 뒤 파주 검단사에 유해가 안치됩니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으로 가닥이 잡혔고 세부 위치는 유족과 정부 파주시가 논의 중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국방정책 또 남북한의 평화, 통일 이런 의지를 담아서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그러나 고인의 국가장을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의 장례를 국민 세금으로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엄청난 기여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추앙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국장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 자가 공헌을 했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북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북한에 가겠다며 강력한 방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티칸시티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년 만에 다시 교황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큰. 곧바로 교황과 단독 면담에 들어간 문 대통령은 3년 전 오고 간 방북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며 강력한 방북 의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3년 전과 같았습니다. 면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군사분 개선 폐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이 250km에 달합니다. 그 철조망을 수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원을 담아 연설문에 친필 사인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원래 12월에 내년에 있는 메시지들을 모두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이 사인은 오늘 제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에는 꼭 한반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교황 방북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변함없는 의지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바티칸시티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맞물려서 앞으로도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년 넘게 이어온 기준금리 연 0.5% 시대.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자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완화적 금융 여건 하에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여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중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의 벽마저 허물었습니다.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2019년 3월 이후 제일 높은 금리가 된 겁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한 달 만에 0.18%포인트나 폭등하면서 4%대로 올라섰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은행에선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최고점이 이미 5%를 넘어섰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가 1.5% 내지 1.75%까지 상승하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은행들은 수익성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좀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어렵게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서민 보호를 위한 체계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가수 태연을 포함해 피해자가 3,000명에 달하는 2,5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형 기획부동산 그룹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그룹 계열사 대표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 그룹은 동식물 보전구역이나 개발 제한구역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280여 필지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등의 말로 속여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발이 묶인 겁니다. 가족은 모른다는 겁니다. 가족한테 얘기도 못하고 또 택배를 하시고.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4주간은 1단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예, 문화예술계는 이번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와 공연계의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적인 문화 활동 아니겠습니까? 영화 관람인데 어떻습니까? 일상 회복 전원 앞두고 극장가도 분주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일단 그 전용 상영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관객들만 입장할 수 있는 전용관이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행이 함께 붙어서 앉아도 되고 그러한 전용 상영관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장가에 활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업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영화관에 가서 뭐 팝콘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어쨌든 영화진흥위원회도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할인권도 배포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처럼 좀 극장가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할인권을 배포한다고 하는데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6,000원 그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고 지금 대중의 심리가 아직 완전히 그렇게 회복이 안 됐고 바로 돌아가도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또 단계적으로 완화돼야 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직전까지 워낙에 거의 뭐 절벽에 몰려있는 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요 당분간은 당장 숨통이 트이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마음 백신 영화 관람 캠페인이네요, 이름이. 저는 참 이 선착순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잘 안 되던데 아무튼 활기를 떼기를 기대해 보겠고 짧게 하나 여쭤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개봉을 미뤘던 영화들도 많았을 텐데 개봉 시기도 좀 조정이 될까요? 그게 일단 이제 완화가 되면 당연히 미뤘던 영화들이 일제히 개봉을 할 수가 있는데 일제히 개봉을 했을 때 혹시 또 이게 경쟁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큰 규모의 영화들은 빨리 개봉을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영화들은 오히려 좀 미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사마다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연도 좀 궁금한데 뭐 K-팝 공연도 그렇고 얼마 전에 프로그램 보니까 그 최근 한 2년 안에 그 데뷔한 가수들은 관객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공연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 때문에 뭐 그 가수도 지금 갈증이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지금 그러면 공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에는 99명까지 되고 그다음에 다 맞았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499명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 그리고 5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관할 부처나 지자체의 그 허락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달에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최근에 그 뮤지컬을 보기 위해 공연장에 가봤었는데 뭐 관객들이나 뭐 그 주최하는 측이나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공연을 보여주고 또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거리두기라든가 환호성 금지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고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공연장에서 감염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11월 정도쯤에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공연은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기를 띠려면은 한 12월이나 뭐 내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월 달에 어느 정도 지금 공연이 예정이 돼 있고 그게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바로 규모가 커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도 11월 달에 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상황은 매우 유동적인데 제가 유동적이란 말을 YTN에서 몇 달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풀릴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혹시 모른다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이번엔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길 바라고 11월 달 이후에 12월 달에 더 잘 풀리길 바라는데 일단은 12월 달에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연들이 예정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이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네. 지금까지 어떤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문화계에서 가장 많이 좀 나왔던 현장 소리가 어떤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왔던 소리는 이러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게 스태프들이라든가 뭐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이라든가 공연자 이런 분들은 그때 공연을 하고 일을 해야 생계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몇 달은 참았는데 이게 너무 장기간으로 이어지니까 이 업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대가 무너질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금융적으로 재정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빨리 좀 탈출구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하기까지는 이제 뭐 빠져나왔던 인력도 돌아와야 되고 그 인력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급여도 지급이 돼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제가 몇 분에 들어보면 그나마 좀 나왔던 게 이제 OTT. 이쪽으로 좀 영화들이 활발해져가지고 좀 괜찮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그나마 이제 OTT 해외 서비스 OTT가 등장을 해서 그 제작비하고 뭐 10% 20% 그 정도를 얹어주니까 그걸로 당장 최소한의 시스템은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거 10% 20% 받자고 저작권을 넘기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재주만 부리고 이익은 다른 사람이 얻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수익이 지금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그렇고 저작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모로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당장은 그나마 OTT 덕분에 뭐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는 뭐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징어 게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TT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이 뭐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 각지에서도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데 뉴욕 한복판 맨해튼에서 한국 문화를 좀 느껴보는 행사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0명인가요? 그 모집하는데 3,000명이 지원을 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 주최를 한 건데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석 한국 여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저기 선정이 되면
메트로폴리탄의 한국 실도 관람을 하고 네. 코리아타운도 가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저런 게임도 하고 그런 것인데 저것을 하겠다고 3천여 명이 몰렸는데 네. 저게 뉴욕에서 했거든요. 네. 유타주 이런 데서 막 산 넘고 물 건너 모였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관심이 컸으면 예. 저기에 모여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뭐 줄도 많이 서고 그랬을 텐데 네. 그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저렇게 모였고 딱지치기도 예, 하고. 저렇게 예. 게임을 해서 다 모든 걸 다 이겨가지고 최후의 한 명으로 뽑힌 경우에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을 받고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앞서 나간 화면 보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좀 몸이 흔들리긴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도 못했죠. 사실은 뉴욕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를 네. 한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데 이게 과연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이로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뭐 넘어간 상황이고 넘어갔다. 예. 예, 거의 뭐 폭발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한 세계적인 언어 학습 앱이 발표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발표되고 나서 2주 동안 한국어를 학습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그 직전 대비 영국에서 76%가 늘어나고 미국에서는 40%가 늘어났다. 예. 지금 세계에서 힌디어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한국어다라는 것인데 그게 예. 바로 K 콘텐츠의 인기 덕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그 결정타가 된 거죠. 그래서 외신이 기생충 같은 걸로 한국 문화의 유행이 최정점에 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징어 게임이 더 정점을 올려놨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 측에서 한국어 단어를 이제 올리면서 뭐라고 네. 그랬냐면 요즘에는 한국 스타일이 쿨함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몇몇 콘텐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 오징어 게임의 어떤 캐릭터들이 워낙에 저렇게 알록달록 좀 시각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안에 나오는 게임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의 명절이긴 합니다만 헬로윈데이 맞춰서 의상과 소품에 대한 관심도 오늘이네요. 네. 많아지고 있다고 예. 합니다. 이렇게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의 어떤 이 오징어 게임 열풍이 하나의 문화로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인가요?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분장을 하는 일종의 서양 뭐 축제 네. 같은 건데 네네. 그 요번 할로윈 분장의 최대 이슈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 정도면 당연히 문화 현상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를 들어 사회문화사 책을 쓸 때도 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 있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오늘 지금 밤에 YTN 오는 길에도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중간에 홍대 앞에서 내려서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요, 예. 오징어 게임 복장한 사람들을 몇 명 봤고 네. 예,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옆에서 막 기념 촬영하고 네. 그러느라고 예. 미국은 더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는 표현보다는 더 번성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거의 금지령을 내릴 지경이 됐고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평시였으면 더 열풍이 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정도로 문화현상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열풍이 불고 있는 거죠. 예, 그 명암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지금 뭐 밝은 부분을 봤다면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작권이 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 헬로윈데이 뭐 복장 같은 것도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중국이 원래 이 저작권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키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고도로 발전한 데서 항상 저작권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나라한테 저작권을 요구하고 네. 이 후발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자기들도 지키는 수위를 높이고 그게 기본 법칙인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인데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덜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의 그러한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좀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한알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 포맷도 사고 그랬었는데 한알령 다음부터는 그냥 베끼기만 하는 거 아니냐 안 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징어 게임 관련 상표가 중국에서 출원되고 있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작권이 미국 회사로 넘어갔으니까 그 미국 회사가 중국에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외교부도 또 중국에 항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들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미중 간의 문화 갈등으로도 번질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 하나만이 아니라 미국엔 또 다른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 수많은 콘텐츠를 다 합쳐서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고 세계에서 저작권을 가장 강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앞으로 좀 압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현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국내 이 오징어 게임 열풍, 세계적인 열풍을 또 성과에 대한 인정은 없으면서도 좀 불법 유통이라든지 이른바 짝퉁 예능이 좀 나오는 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먼저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 젊은이들이 너무 이제 높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칫 민주화 풍조, 자유주의 풍조가 유입될까 봐 중국 당국이 그걸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을 높이 평가 안 하려고 하는 와중에도 요번에 그 와중에 지금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중국이 한 매체에서 높은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오징어 게임이 중국 당국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한류 콘텐츠가 생산이 돼야 할 텐데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뭐 또 영화일까요? 기생충 같은 영화일까요? 아니면 배우일까요? 혹은 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기생충, 방탄소년단, 싸이, 오징어 게임 이렇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그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러한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벼락처럼 그냥 깜짝 놀라게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특히 국내에서 그렇게 호응받지 않았었는데 싸이씨 그 뭐죠?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국내에서 먼저 터진 열풍이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먼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는 다양하게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면 어느 구름에서든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춤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그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댄서죠. 댄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댄서, 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끈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최근에는 이른바 댄스 챌린지라고 해서 굉장히 또 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SNS를 통해서 댄스 챌린지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와중에 여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예능이 거의 다 남성 위주였는데 여성이 저렇게 주역을 맡는 예능이 별로 없었는데 저런 역동적인 동작들을 여성이 한 것에 대해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댄서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옛날에는 백댄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을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에 폭발적인 호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다양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기존의 주류가 아니었던 코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우리나라 그 K-콘텐츠의 살을 더 찌우는 그런 다양성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다양한 코드들이 폭넓게 발전하면 그 수많은 그룹 중에서 어딘가에선 또 한류의 비가 내리게 되겠죠. 한류의 비. 사실 그동안 이른바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이런 음악과 관련된.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다른 여타 프로그램과 좀 차별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춤, 그다음에 여성 이런 키워드가 달랐던 것 같고 여성들이 우리나라 예능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우애를 보이고 이럴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키워드들은 주로 남성들의 몫이었고 남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에
여성들은 가끔 게스트로 나와서 남자들의 도움을 받는 역할, 뭐 남자가 아니면 옆에서 비명을 지르는 역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할 때 주로 그 여성들이 좀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많이 보니까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는 완전 여성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역할이 변화된 부분도 반영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패션에도 좀 영향을 끼친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기존에 흔히 보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일반적인 의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런 게 힙합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90년대 힙합 스타일의 의상이나 아이템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서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짧게 좀 문화계 소식들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윤여정 씨가 금관 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최고 영예상을 받았는데 한번 좀 소감을 들어본 다음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제 일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져서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니고 대중문화예술 부분의 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래 일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나라에서 주시는 상이라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는데 윤여정 씨 이번 수상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그 한국 문화, 그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을 포상하는 건데 정부 포상이거든요. 정부 포상으로서는 대중문화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시상식인데 시작된 지 12년 됐는데 12년 만에 배우로서 최초로 금관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윤여정 씨가 과거 70년대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활동하다가 중간에 휴지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80년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조연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다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서 이제는 나라를 대표하는 배우가 돼가지고 이렇게 최고 상까지 받게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예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서만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해외에서 오스카 영화제나 미국에 있는 오스카 영화제나 또는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같은 데서 윤여정 씨가 한국을 대표해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 됐었거든요. 네. 그 공적을 취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계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또 윤여정 씨가 이렇게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오스카상을 받았을 당시의 수상 소감, 당시 화면이 나가고 있고 또 당시의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수상 소감에서도 오래 일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주시는 상이다라고 이제 겸손의 어떤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평론가님께서 앞서 경연 프로그램 얘기하실 때 여성의 성 역할을 좀 언급하셨는데 윤여정이란 여성 배우가 한국 문화계에서 갖는 역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여정 씨가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뭐 이혼 경력 같은 게 옛날에 금기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방송 같은데 나오면 이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금기를 깨고 배우의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배우한테 주어지는 역할에 약간 그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윤여정 씨가 그 스테레오타입을 깨고 순전히 연기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이 돈독히 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에게 이렇게 최고의 훈장이 돌아간 것은 앞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금기를 깨고 그런 배역들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윤여정 씨가 수상소감 얘기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살기 좋아져서 전쟁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대중문화예술 부문에도 이런 국가에서 상을 주는구나 이런 나라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좀 감동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대중문화 부문을 딴따라라고 해서 굉장히 천시하고 나라에서 훈장 준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래서 옛날에 대체복무 그런 제도를 설계할 때도 국악이랑 순수예술은 스포츠하고 거기 집어넣으면서 대중문화는 싹 뺐거든요. 그 대중문화가 우리 국위를 선양한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대중문화가 맨 앞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분야가 됐고 네. 이제는 이렇게 최고의 훈장도 받고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예. 아무튼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오늘 좀 흐뭇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화계가 좀 활기를 띨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100% 저희 기술로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가 저희 기술로 개발한 야지에서 사용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밀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잘 보시는데요. 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겁니다. 증인이 말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게 이 사업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건데 아까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이 아니죠. 성남시장 책임이지 사업계획인가 누가 했습니까?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 못하게 막은 당론으로 거는 그래서 70%를 하천대유는 누가 집어넣습니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만 하고 나가면 저 사람만 하고 저 사람만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상당히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긴 한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좀 달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우선 아무 말 잔치고요. 정말 악성 포퓰리즘이자 그것이 낳을 부작용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골치 아파. 자꾸 따라가는데 골치 아파요. 부모님이 트윈이는요. 저희가 확보한 공익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와 유한기 사이에 수억 원 금품 수수 사실을 명확히 수사해서 그래서 유동규가 이 모든 작당을 혼자 했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 시장 이재명, 좌모모 적당히 섞어야 돼요.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정 관계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구분하시죠.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전사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땅도 안 물어봐가지고 고맙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그런 거 돼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대신 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합니다. 근로자 확인을 거친 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은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확인은 1월 19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은 3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유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어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도 선선함이 감도는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1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 경기 북서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YTN 시사 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됩니다.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